그 다음에 이 문재인 정권은 올해 들어와서 또 이상한 짓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한 짓이 언론에 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 의무가 생기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가장 큰 사건은 언론이 가장 크게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질구레한 사건은 크게 보도하고 정작 중요한 사건은 보도를 안 하거나 작게 보도하는 게 한국 언론의 특징이에요.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입니다. 작년이 건국 70주년이었죠. 사람 생일도 70회 생일이 되면 얼마나 기쁘게 축하를 합니까?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2018년 8월 15일은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식민지를 거친 나라가 전쟁까지 겪으면서 세계 6위의 수출국으로 되고 올림픽을 서울올림픽, 평창올림픽 성공시키고 이런 나라가 되었다. 인구가 5천만 대 이상 되는 나라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고 3만 달러 이상이고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7개 나라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한국이 들어가게 되었다. 작년 70주년은 이렇게 기념하면서 대한민국을 세계 앞에서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1948년 8월 15일은 친일 부역배가 건국한 날이다. 친일 부역배. 인정할 수 없다. 그럼 넘어가 버렸어요. 이런 불충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집안의 종손이라는 자가 제사 안 지내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사 안 지내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상해 임시정부가 건국의 출발점이니까 2019년을 건국 100주년으로 기리겠다고 했어요. 건국 100주년.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인데 건국 100주년이라는 말 안 씁니다. 그냥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에요. 아니 그러면 올해를 건국 100주년 즉 생일 100년 생일로 기리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슬그머니 접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설명을 안 해요.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념일은 건국기념일입니다. 7월 4일 미국이 건국기념일을 얼마나 즐겁게 장엄하게 보냅니까? 그런데 70주년 70회 생일도 아니다. 원래 100회 생일로 기리겠다고 해놓고 안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설명을 안 해요. 이 문재인 정권이 설명을 안 해요. 이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없으니까 내가 추리를 하면은 북한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싫어하기 때문에. 김정은이 싫어하기 때문에. 왜냐? 북한은 작년을 자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70주년으로 기렸어요. 건국기념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올해를 100주년, 건국 100주년이라고 기리면은 북한은 반란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100년 전에 건국을 했고 30년 뒤에 건국을 했으니까 그건 반란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건국 100주년 쓰지 마라 하니까 고분고분 그 말을 받아가지고 올해를 건국 100주년이라는 말도 슬그머니 집어넣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의심이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문재인이가 들어서가지고 멀쩡한 대한민국 생일을 없애버렸습니다. 생일을 없애버렸습니다. 생일을 없애버리는 걸 우리가 좀 더 실감있게 이야기하려면 족보를 바꾼 사람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욕을 할 때 저 인간은 족보를 바꾼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족보를 바꾼 사람을 우리가 사람 취급합니까? 대한민국의 생일을 지워버린 사람입니다. 건국 기념일을 없애버린 사람입니다.
공식적으로.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이 한 일 중에서 제일 악질적인 겁니다. 제일 반역적인 겁니다. 제일 반국가적인 겁니다. 제일 반역사적인 겁니다. 가장 반윤리적인 겁니다. 아니, 폐륜적인 겁니다. 역사에 대한 폐륜이에요. 역사에 대한 폐륜입니다. 생일을 없앴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뭐죠? 대한민국을 사생아로 본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사생아로 본다는 겁니다. 생일 없는 존재는 사생아 맞죠? 사생아냐 아니냐가 생일이 있느냐 없느냐 아닙니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데 주소 기른다. 그러니까 생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생일을 지운 자, 대한민국의 생일을 지운 자는 대한민국에 의해서 지워질 겁니다. 대한민국의 생일을 지운 자는 반드시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 의해서 지워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생일만 지운 게 아니에요. 최근에 있었던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많이 풀어준 연설이 하나 있죠.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연설 들어봤습니까? 아마 제가 최근 한 몇십 년 동안에 들은 최고의 연설입니다. 나경원 의원의 연설은 아주 격이 있어요. 또 좋은 말들이 그 안에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을 찔러서요. 명언들이 그 많습니다. 아주 잘 쓴 연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트레스 해소를 하시려면 그 동영상을 찾아가서 그 나경원 연설 하는 것을 이 핸드폰에 넣어 다니면서 계속 보십시오. 명연설입니다. 또 연설을 하는 중에 자유한국당이 이 민주당이 난동을 부려가지고 연설을 막 중단시키려고 하니까 그게 또 그 연설을 더욱더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제일 쟁점이 된 게, 쟁점이 될 일도 아닌데 민주당이 들고 일어나니까 쟁점이 된 게,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십시오 했더니 발칵 들고 일어났어요. 수석 대변인. 수석 대변인이라고 한 게 아니고 수석 대변인이란 말을 듣지 않도록. 그럼 수석 대변인이란 말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블룸버그 통신의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가서 하는 활동을 가만히 보고는 아, 저 사람은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해가지고 제목을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됐다. 탑 스포크스맨이 됐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논평을 냈습니다. 그것을 쓴 기자는 한국 기자인데 외신에 가가지고 어떻게 한국 대통령 욕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매국이다. 반역이라는 뜻이죠. 매국이다. 내국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기자들 모임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해서 매국이라고 하는 거는 저 히틀러도 안 하던 짓이다 해가지고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연설이 더 유명해져 버렸습니다. 이 연설을 유명하게 해준 사람들이 다른 민주당하고 민주당인데, 자, 이런 수석 대변인인지 또 다른 사람은 수석 대변인보다 더 문제 많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에이전트란 말을 써요. 에이전트.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에이전트다. 북한의 에이전트라는 말까지 써요.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됐느냐? 이게 터무니없는 말입니까? 아니면 근거가 있습니까? 작년 9월 19일 날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 경기장에서 마스게임을 하는 군중들 앞에서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를 남쪽 대통령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남쪽 대통령 문재인이, 예? 남쪽 대통령. 그러면서 김정은을 뭐라고 불렀는지 압니까? 국무위원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국무위원장과 남쪽 대통령 누가 높습니까? 누가 높습니까? 남쪽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남쪽은 그냥 지방입니다. 지방. 지역이에요. 국이라는 것은 지역까지 다 포함하는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아니,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자기는 남쪽,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고 남쪽 대통령이고,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이다. 국무위원장이다. 이거 헌법 위반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절대로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불러주면 안 됩니다. 헌법 제3조 위반입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따라서 북한은 대한민국을 불법 점거한 반국가단체다. 반국가단체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국가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북한이라고 부르는 거죠. 북한. 남북한, 양국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북한을 절대로 국가로 불러주면 안 돼요. 한반도에서는 정통성이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국가이고 정통 국가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북한하고의 대결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한의 이 대결의 핵심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인데, 그 핵심 중의 핵심은 한민족을 대표하는 국가가 북한이냐 남한이냐, 북한이냐 대한민국이냐, 그 싸움입니다. 또 한민족 8천만을 대표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냐 북한이냐, 누가 민족의 챔피언이냐 하는 정통성을 놓고 다투는 싸움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적 정통성을 수호해야 할 헌법상의 임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하고, 이거 하나부터 우선 헌법 위반. 두 번째, 김정은을 절대로 국가라고, 김정은을 국가 지도자라고 불러주면 안 되는데 국무위원장이라고 부름으로써 대한민국을 북한 밑에 놓고 자기 자신을,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상을 독재자, 반국가단체 수계 밑으로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은 이거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을 부를 때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은 좀 더 봐주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을 한번, 여러분들 앞으로 다른 말을 어떻게 부를지 그 정확한 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불러야 될지. 뭐라고 불러야 될지. 여러분 인터넷 하시는 분들은 가셔서 평양 연설문 해서 한번 찾아 읽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그 연설문은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 연설문은 나중에 돌고 돌아서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괴롭히는 대통령을 물러난 다음 죽을 때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괴롭히는 악몽이 될 겁니다. 그 연설문 때문에 나경원은 이번 연설문 때문에 아주 큰 정치인이 된 거고,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연설문 때문에 앞으로 여생이 결코 순탄하지 못할 것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남쪽 대통령, 여러분들이 뽑을 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뽑았습니까? 남쪽 대통령으로 뽑았습니까? 남쪽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념적 정체성이 이렇기 때문에 하노이 회담 이후에 갈 길이 막혀버렸어요. 즉, 문재인, 김정은은 공동문명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공동문명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공동문명체.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라는
썩은 새끼줄을 가지고 인수봉으로 올라가고 있다. 썩은 새끼줄이 끊어지면 같이 추락한다. 김정은은 이제 코로나로 몰렸습니다. 자, 문재인의 선택입니다. 이제는 이 밧줄을 풀 거냐 말 거냐. 김정은이라는 밧줄을 풀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냐, 아니면은 계속 그 밧줄을 가지고 올라가다가 추락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은 결코 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문재인과 같은 운명이 되겠다. 공동 운명체. 그런데 문재인, 김정은 공동 운명체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김정은 공동 운명체가 김정은 대한민국 공동 운명체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걸 못 되도록 하는 게,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문재인과 대한민국이 갈라져야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공동운명체가 되면은 대한민국도 같이 공동운명체가 되니까, 거기서 벗어나려면은 문재인과 대한민국의 이 관계가 끊어져야죠. 끊어지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바꾸는 것도 있고, 임기가 남아있으면 탄핵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고발을 해가지고 형사처벌을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런 걸 다 아우르면 그게 이제 국민저항운동이 되는데, 국민저항운동. 지금이 국민저항운동 할 단계는 아니냐 하는 것은 요 앞에 합법적 수단을 다 한번 써보고, 이것도 안 돼. 이 수단으로도 안 되면은 국민이 주권자 입장에서 들고 일어나는 최후의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국민저항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저항운동이 법적으로 2번 인정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4.19 혁명입니다. 두 번째는 5.18입니다. 광주 사태를 국민저항운동으로 재판을 통해서 함으로써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감옥에 갔습니다. 이 국민저항운동이라는, 여기까지 가면은 나라가 불행해져요. 그 전에 우리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게 국민들이 깨어나는 겁니다. 이제 지지율이 43%까지 떨어졌으니까 좀 속도는 느리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희망은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 지지율이 어느 정도까지 더 떨어져야 되느냐? 저는 한 5%까지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까지 떨어져야 이 문제가 피를 흘리지 않고 우리가 헌법이나 선거나 법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문제를 피를 흘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